1970년 3월 17일 늦은 밤, 서울의 한 호텔에서 쓸쓸하게 혼자 걸어 나오는 여인. 술을 마신 듯한 그녀의 모습은 어딘지 우울하고 심란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승용차에 몸을 실었고 차는 곧 어디론가 출발하는데, 잠시 후 어디선가 들리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한 남자가 다리에 중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자동차 뒷좌석에 피를 흘리며 죽어있는 한 여자. 그녀는 바로 조금 전 호텔에서 나왔던 여인이었다. 숨진 미모의 여인은 26살의 정인숙. 한밤에 일어난 이 미스터리한 사건은 다음날 모든 신문의 사회면 톱을 장식한다. 그런데 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는데, 숨진 정인숙은 제3공화국 최고의 권력층만 드나들던 비밀요정 선운각 출신으로 아버지를 알 수 없는 3살배기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의문과 함께 정인숙의 죽음은 당대 최고의 스캔들로 떠올랐고, 도대체 누가 왜 그녀를 죽였는지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리고 얼마 후 정인숙을 살해한 범인이 밝혀지자 세상은 경악했다. 놀랍게도 범인은 그녀의 친오빠 정종욱이었다. 그날 그녀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건 발생 5시간 전, 정인숙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당시 연예부 기자였던 정홍택 기자였다. 내가 좀 일찍 왔나? 그때 6시 반인가 7시인가 약속이 있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일찍 가서 6시쯤 갔을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엔. 웬 여자, 젊은 여자분인데 아주 예뻐. 굉장히 예뻐요. 어떻게 예쁘냐면 지금 고현정이라는 타렌트 있어. 하고 이민정하고 섞어놓은 그런 분위기. 그날 밤 그녀가 계속해서 들었던 노래가 있었다. 그런데 그 가사가 의미심장했는데, 그 노래는 잉글버트 험퍼딩크가 부른 릴리즘이라는 노래였다. 의미심장한 가사가 담긴 그 노래를 그녀는 왜 계속해서 들었던 것일까? 그녀의 묘한 분위기에 이끌린 정 기자는 먼저 말을 건네는데, 얼굴도 예쁘신데 혹시 영화배우 지망생 하시는 거예요?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숙이는 그녀. 죄송합니다. 제가 직업이 기자다 보니까 궁금한 건 못 참아서. 하려다 못했어요. 영화배우 하기가 쉽지 않죠. 미스 코리아 같은 데 나가도 도움이 될 텐데. 미스 코리아에 나가보지 그랬어요. 옅은 미소와 함께 그녀가 한 말은, 그것도 하려다 못했어요. 그날 밤 정 기자가 본 그녀는 말수가 적고 비밀스러운 분위기의 여자였다.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바텐더가 전화 받으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장 가서 받았어요. 받고 조금 있다가 내려놓더니, 전화를 받은 그녀는 인사를 하고 바를 떠났다고 한다. 정 기자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어딘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내가 잘못한 것도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내가 좀 더 붙잡고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하는 생각. 바에서 나간 후 그녀가 다시 나타난 것은 약 3시간이 지난 후였다. 그 3시간 동안 정인숙이 무엇을 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우울해 보이는 그녀의 표정 속엔 무언가 말 못할 사연이 담겨있는 듯했다. 그녀에게 전화를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울적해 보이는 그녀에게 문득 떠오른 한마디. 미스 코리아에 나가보지 그랬어요. 미스 코리아에 나갈 거 그랬나? 그녀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로부터 10년 전, 인숙의 꿈은 미스 코리아였다. 엄마, 나 어때? 나 정도면 미스 코리아 나가서 1등 할 수 있겠지? 아유, 이쁘기로 치면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지. 아, 그렇지. 그런데 미스 코리아는 안 돼. 그래, 그만하고 이리 와서 이것 좀 먹어라. 응? 나 여기서 살 조금만 더 빼서 미스 코리아 나갈 거야. 수영복 심사 때 군살 보이면 안 된단 말이야. 아빠는 애지중지 귀하게 키운 우리 딸이 살 다 드러내놓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싫다. 아빠, 나가게 해주세요. 네? 금지야, 여잔 시집 잘 가는 게 최고야. 그래, 엄마 아빠는 우리 딸 잘 키워서 좋은 데 시집 보내는 게 소원이야. 아들만 5인 집에 막내딸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인숙의 본명은 정금지였다. 금이야 오기야 귀한 딸이라는 뜻이었다. 그녀의 집안은 세상이 다 알 만큼 대단했는데 오늘 수영이란 말이야. 좀 더 일찍 깨웠어야지. 아가씨, 도시락요. 내가 좋아하는 소세지 넣었어? 네, 넣었어요. 아버지가 이승만 정권에서 대구 부시장을 지낼 정도로 유복한 가정이었다. 그런데 그해 봄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녀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엄마, 된다. 아빠, 나 영어 시험 봤는데. 엄마, 집에 들어선 인숙은 그날 부모님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데 금지야, 우리 이사 가야 될 것 같아. 왜요?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에 몸담았던 아버지가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인숙의 집안은 급격히 기울게 되는 것이다. 힘든 집안 상황 속에서도 인숙은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서울의 명문여대 영문과에 지망했지만 떨어지고 말았다. 그 후 인숙의 방황은 시작되는데 그 후 영화 배우가 되기로 결심한 인숙은 충무로의 영화사에 오디션을 보러 다녔는데 어떻게 됐어? 안 됐어. 번번이 오디션이 낙방하고 만다. 원래 영화배우 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영화배우 하려고 이제 시골 서울, 대구인가 서울로 왔는데 지금처럼 뭐 기획회사가 있어서 매니저가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뛰어다니는 거거든요. 그때만 해도. 뭐 가봐도 카메라 테스트 해보면 밤낮 떨어지는 거예요. 실물은 굉장히 이쁜데 이 여인이 단점이 사진을 안 받는 거야. 네 정도 얼굴이면 문이 남정이 저리 가란데 왜 떨어졌지? 내가 연기를 잘 못해서 그렇지. 곧 또 좋은 기회가 올 거야. 기운내? 하지만 계속된 오디션 탈락에 인숙은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죄송합니다. 인숙의 눈앞에 운명처럼 나타난 한 남자. 그날 이후 그 남자는 인숙의 인생을 뒤흔들고 마는데 인숙의 첫사랑이 된 그 남자는 시나리오 작가였다. 두 사람은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엔 꼭 당선이 돼야 되는데. 걱정 마, 오빠. 잘 될 거야. 그래, 이번엔 왠지 예감이 좋다. 널 주인공으로 했거든. 정말? 훗날 인숙은 평생에 걸쳐 유일하게 마음에 남아있는 한 남자가 바로 그였다고 얘기했을 만큼 그를 열렬히 사랑했다. 정말? 나 없이 살 수 있어요? 지워야 한다면 지워야지. 어떡해. 지수, 배신감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다 뒤돌아서 가는데 민수 달려가 그녀를 껴안는다.
어떻게 너와의 추억을 다 지울 수 있겠어? 어떻게 너 없이 살 수 있겠니? 우리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함께하자. 자기야,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데 인수가 누구야? 첫사랑의 배신에 인숙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빠지는데 바로 그때 그녀 앞에 나타난 한 여자. 우는 모습이 참 예쁘네. 인숙을 보는 그녀의 눈빛이 의미심장한데 혹시 남자 때문에 우는 거예요? 맞나 보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말 있잖아요.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떠나면 또 새로 오는 게 남자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전부인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숙에게 다가온 그녀는 과연 누구였을까? 얼굴도 이렇게 예뻐가지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면 되겠어요? 필동 김마담. 그녀와의 만남은 인숙의 비극적인 죽음의 시작이었다. 김마담의 소개로 인숙은 당시 최고의 고급 요정이었던 선운각에서 일하게 되는데 혜미, 나한테 술 한잔 주지. 혜미, 내 얼굴도 한번 봐줘. 응? 나한테는 눈길 한번 줘봐. 응? 그곳에서 혜미라는 이름으로 순식간에 화력의 꽃이 되는 인숙. 혜미야, 저쪽 방에서 너 계속 찾는데 잠깐이라도 얼굴 비춰. 누군데요? 알았어요. 잠깐만. 건너방에서도 아까부터 계속 성화야. 다들 너만 찾아. 그 방 잠깐 들려. 알았지? 네. 요정에서 인숙을 찾는 남자 손님들은 끊이지 않았다. 인숙은 어느새 미스 코리아의 꿈도 영화 배우의 꿈도 그리고 첫사랑의 상처도 잊은 채 요정 생활에 빠져든다. 그리고 그 덕분에 많은 돈을 벌게 된다. 오늘 중요한 손님들 오시는 거. 인숙이 일하는 고급 요정 선운각은 규율이 엄격했다. 머리, 복장 상태에서부터 매너 교육까지 철저했는데 그 이유는 선운각을 찾는 손님들이 정직의 고위급 인사와 넌 이게 뭐니? 권력층의 핵심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상태로 그분들 맞이할 거야? 죄송합니다. 너 빠져. 다들 정신 똑바로 차려. 오늘 오시는 분들은 이 선운각 하나쯤 문 닫게 하는 거 아무 일도 아닌 분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어서 오세요.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그래. 당시 고급 요정 선운각은 제3공화국 최고의 권력층이 모이는 장소였다. 아참, 소문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 선운각에서 가장 잘 나가는 혜미라고 해요. 오늘은 우리 혜미가 극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정계 유력 인사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선운각에서 비밀리에 회동을 했는데 당시 이제 사회적으로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유명한 요정에는 정치인들이 많이 가서 중요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 요정의 마담들이 국가의 정책에 대한 걸 모든 걸 다 아는 거죠. 그게 이제 소문으로만 상당히 돌고 있었고, 근데 이제 정인숙 사건이 터지면서 아 이게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완전히 민주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책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작은 밀실에서 거기서 이제 모여가지고 정치적으로 합의를 본다든가 정책을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문화들이 존재를 했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제강점기부터 있었던 하나의 굉장히 부정적 유산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투명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런 문화들은 계속돼 가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숙은 최고위층 인사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빼어난 미모와 기품 있는 자태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또 다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혜미라고 했나? 네. 뭐 잘하는 거라도 있어? 노래 한 곡 좀 불러드릴까요? 그래. Please release me. 팝송을 즐겨 불렀던 인숙은 미모의 지성까지 겸비했기에 고위층 인사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을 수 있었다. 그래. 인숙은 점차 그들과 깊은 관계가 되는데 몇 달 후 내가 벌어서 이렇게 좋은 집도 마련했는데 아빠는 계속 대구에서 그렇게 혼자 계시겠대요? 아휴, 오빠들도 섭섭해. 어떻게 우리 집에 발길 딱 끊을 수 있어? 내가 이런 일 한다고 무시하나? 그때였다. 너 설마 엄마, 나 임신한 것 같아. 임신을 한 것이었다. 당장 떼야지. 너 임신한 거 알면 거기서 가만두겠어? 나 나을 거야, 엄마.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거기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야? 너 그러다 정말 큰일 나. 겁내지 마, 엄마. 애 아빠가 누군지 알면 날 아무도 못 건드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이기에 인숙이 그토록 의기양양한 것일까? 제발 아들이어야 될 텐데. 그 집엔 아들이 없댔거든. 인숙은 간절하게 아들을 바랐는데 이거다. 어쩌려고 그래? 어? 엄마, 얘 방금 발쳤어. 그로부터 3개월 후 인숙은 결국 원하던 아들을 낳았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일까? 아들을 낳은 뒤 인숙은 요정을 그만두었다. 그런데도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생활은 계속 이어졌는데 우리 훈이 잘 있었어? 엄마 안 보고 싶었어? 뭘 이렇게 맨날 사나르냐? 기분 전환할 겸 백화점에서 쇼핑 좀 했어. 엄마 것도 사왔어. 거기 봐. 아유, 이제 네가 사준 거 넘쳐나. 이런 생활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 아버지의 든든한 경제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남자들이 다 그렇다니까. 아들 하나 낳아주니까 아주 껌뻑 죽어. 또 애아버지 얘기 묻지 말라니까. 네가 알면 기절초풍해. 주위에서 아이 아버지를 궁금해했지만 결코 그 사실만은 말하지 않았다. 나중에 또 통화하자. 저기 인수가 또 돈 끌어온 거면 말도 꺼내지 마. 오빠한테 줄 돈 없으니까. 밥은 먹었어? 돈 끌 생각하지 말고 일할 생각을 해야지. 정 할 일 없음 내 운전기사 하든가. 아이고, 그럼 되겠네. 그렇게 해라, 종우가. 그래 그럴게. 형제지간에는 서로 도우면서 지내는 거야. 얼른 밥 차려줄 테니까 밥 먹고 가라. 예. 고맙다. 뭘?
당시 직장 없이 이런저런 일을 전전하던 넷째 오빠 종욱을 인숙은 자신의 운전기사로 채용한다. 그러던 어느 날 네. 오빠 빨리 나가. 애 아빠 오신대. 예, 네 오빠 지금 밥 먹고 있다. 지금 밥이 문제야? 빨리 안 나가고 뭐해? 알겠어. 인숙은 아이 아버지가 방문하는 날이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고 엄마만 남게 했다. 엄마는 어딜 가? 애 봐야지. 그녀는 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아이 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였는데, 아이 아버지는 아들을 보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집을 들렀다. 가족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지만 알아도 모른 척 해야 했다. 그런데 이 집 아들 있지? 저기 높으신 양반 아들이래. 누구? 나도 잘은 모르던데. 세상에 비밀은 없었다. 인숙이 아들에 대한 소문이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애 아빠 말이야. 저거는 자기가 말한 그 사람 아니래. 내가 들었는데 그 사람이래. 어머머, 정말? 그래. 웬일이야. 난 또 전혀... 세간에는 정지에게 여러 유명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아이 아버지에 대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그런 소문들은 점점 더 인숙의 목을 조여갔는데, 애랑 같이 외국에 나가 있어? 지난번에도 나갔다 왔잖아요. 거긴 아는 사람도 없고. 저 한국에서 살래요. 생활비는 풍족하게 보내줄 테니까 거기서 애 키우면서 살아. 왜 자꾸 미국에 나가라는 거예요? 아이 아버지는 왜 인숙을 미국에 보내려 하는 것일까? 당신 나랑 아들 버릴 생각이에요?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 말이 아니긴요. 저 안 가요. 자꾸 이렇게 말 안 들으면 곤란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인숙에게 더 이상의 선택권은 없었다. 결국 인숙은 어쩔 수 없이 미국행을 준비한다. 미국 워싱턴 DC에 집을 구해놓았고 미국 출국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다. 울지 마. 가기 싫어도 가야지 어떡하겠니. 나랑 훈이 미국 가면 영영 한국에 못 돌아오는 거 아니야, 엄마? 설마 그러게 하겠어? 인숙은 자신과 아들이 버려진다는 두려움에 출국일이 다가올수록 불안해했다. 그리고 1970년 3월 17일 사건 당일 오후 5시 출국을 며칠 앞둔 인숙. 내가 왜 가야 돼? 나 진짜... 인숙은 자신의 미국행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때 과연 그것은 누구의 전화였을까? 여보세요? 싫어요. 안 나갈래요. 지금 당장 어딘가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은 인숙. 그냥 집에 있을래요. 알았어요. 그리로 갈게요. 어쩔 수 없다는 듯 인숙은 차를 준비시키는데, 오빠, 차 대기시켜. 알겠어. 전화를 받고 간 곳은 장충동의 한 호텔이었다. 갔다 올게. 언제쯤 올 거야? 얼마 안 걸릴 거야. 얼마 안 걸릴 거라던 말을 남기고 호텔로 들어갔던 그녀는 무슨 일인지 한동안 나오지 않았는데, 그리고 몇 시간 후 술을 마신 듯한 모습으로 호텔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그녀는 어딘지 모르게 위태로워 보였다.
심상치 않아 보이는 인숙의 모습에 오빠는 걱정이 됐는데 도대체 인숙은 누구를 만나고 온 것일까? 그리고 그녀의 예상과 달리 만남이 길어졌던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 미스코리아 나가보고라도 할걸. 그랬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인수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날 인숙은 복잡하고 심란해 보였다. 하지만 호텔에서 인숙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끝내 미스터리로 남게 된다. 그 이유는 그로부터 1시간 뒤 정인숙이 2발의 총에 맞아 사망했기 때문이다. 3일 후 정인숙의 살해범으로 인숙의 운전기사이자 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오빠 정종욱이 입건된다. 그가 살인범으로 체포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니에요. 전 아니라고요. 당신 옷에서 화약 성분이 나왔어.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자꾸 그렇게 잡아뗄 거야? 전 정말 아니에요. 강도를 당한 거라고요. 정종욱은 살인을 강하게 부인하며 강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2달 만에 돌연 태도를 바꾸어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도대체 그는 왜 동생 인숙을 죽였을까? 검찰이 발표한 사건 정황은 이랬다. 오늘은 또 어떤 남자를 만나고 온 거야? 너 언제까지 이런 생활할 건데? 내가 주는 월급이나 받아먹는 주제에 어디서 온 게야? 운전이나 똑바로 해. 뭐? 종욱은 자신의 충고에 인숙이 모욕적인 발언을 하자 곧장 차를 세웠다. 그리고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동생을 위협하기 위해 차에 숨겨두었던 총을 꺼내들었다. 오빠, 왜 그래? 뭐? 오빠? 네가 언제 오빠 대접을 해줬어? 그렇게 종욱은 홧김에 우발적으로 총을 쐈고 머리와 가슴에 총을 맞은 인숙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종욱의 허벅지에 입은 총상은 어떻게 된 것일까? 그것은 인숙을 쏜 혐의를 피하기 위해 종욱이 벌인 자작극이었다. 정종욱은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런데 사건이 종결된 지 19년 후 한 언론사에 걸려온 충격적인 전화. 저 1970년에 일어난 정인숙 사건을 아십니까? 지금 정인숙 사건이라고 하셨습니까? 네네. 네,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19년 전 정인숙 살해 사건을 이야기하는 남자. 그는 과연 누구일까? 놀랍게도 정인숙을 살해했던 정종욱이었다. 그가 19년형을 살고 나온 직후 언론사로 연락을 해온 것이다. 자, 뭐든 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가 밝히는 충격적인 진실은 저는 여동생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동생을 죽이겠습니까? 정종욱이 19년 만에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저 그렇다면 당시에 범행을 인정했던 이유는 뭡니까? 다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가족을 위해서 입을 다물어 달라고 사정하더군요. 인숙이 애 아버지가 뒤를 봐주기로 했다고. 저도 금방 꺼내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이렇게 흘렀네요. 저 그렇다면 그날의 그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가 털어놓은 그날의 진실은 이러했다. 그날 밤 인숙이를 뒷좌석에 태우고 집 근처에 들어섰을 때 2명의 남자가 다가왔었습니다. 누구시죠? 예, 신부로 왔습니다. 아, 예.
그 순간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강변으로 차를 몰라고 했습니다. 차가 절두산 근처로 들어섰을 때 나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오른손으로 범인을 밀치고 달아나다 범인이 쏜 총에 관통상을 입은 거였습니다. (19년형을) 다 살고 나오셨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뭡니까? 재심 청구를 통해서라도 내 명예와 우리 가족의 명예를 꼭 회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여동생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범은 누구일까? 정종욱 씨가 19년 만에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인숙 살해 사건은 또다시 미궁에 빠지고 말았다. 야, 한국에서 권총이 어디 있으며? 우리나라 권총 가진 사람은 특수한 사람들만 있지 일반 사람들이 권총 없잖아요.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처럼 권총이 흔한 것도 아니고, 야, 칼로 당한 것도 아니고 총으로 당했다? 그거는 대단히 큰 사건 아니에요? 뭔가 틀림없이 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름이 다 소문으로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도 뭐 정인숙 씨의 수첩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오빠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깨끗하게 밝히면 사실은 소문이 돌질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정인숙 사건도 민주주의나 투명성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정인숙 사건은 목숨이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살해합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미스 코리아의 꿈을 키우던 한 소녀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은 26 꽃다운 나이에 의문의 죽음으로 막을 내렸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은 1970년대 제3공화국 최대 스캔들로 남게 되었다. 정인숙. 그날 밤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건의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나는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어. 국민학교 못 나와, 밖에 못 나왔지만 나 그동안 생각했단 말이야. 이 총은 그 누구도 나에게 뺄 수 없어. 누구도 나에게 뺄 수 없는데 이게 내 마지막 재단이야. 그러면 안 돼! Such a holiday. 1988년 10월 16일 그날은 전국적으로 사상 최악의 생방송이 중계되고 있었다. 바로 탈옥수 지강환의 인질극이 생중계된 것이다. 일명 지강환 인질사건. 이 사건은 1988년 10월 8일 영등포 교도소에서 이감수송 중이던 지강환과 이결수들이 집단 탈주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모두 각자의 형량에 불만을 품고 탈주를 감행한 것이다. 그러나 탈주 당시 지강환을 포함해 12명이던 탈옥수들 중 7명은 결국 검거되고 만다. 그리고 남겨진 지강환 일당은 검거되지 않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하는데 10월 15일 탈주 7일째 되던 날 지강환 일당은 한 가정집에 잠입한다. 그리고 하루 동안 사상 초유의 인질극이 벌어지는데 긴박했던 24시간 과연 그날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988년 10월 15일 수미에게는 여느 때와 같은 퇴근길이었다. 그때
수상한 인기척을 느끼는 수미.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불안감에 휩싸이는데 까짓 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 맘을 아파 언니. 안도의 한숨을 쉬는 수미. 그러나 수미는 이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자신에게 벌어질 일은 짐작조차 못했다. 야, 유남기 죽여. 딴 데 들어. 같은 시각 평상시와 다름없는 수미의 집. 그런데 이때 벌써 왔어?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낯선 이들. 수미의 가족은 얼어붙고 마는데 과연 이들의 정체는? 서울 시내 민가에 들어가 20여 시간을 머물고 돌아가는 공포의 탈주범들의 행방이 그랬다. 수미의 집을 찾은 이들은 바로 탈주범 지강은 일당이었다. 다시 한번 탈주범들의 인상착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의철, 강절도 혐의, 징역 15년. 지강헌, 상습절도, 징역 7년, 보호감호 10년. 안광술, 강절도 혐의, 징역 12년. 강영일, 강절도 혐의, 징역 12년. 탈옥 후 갈 곳 없이 떠돌던 지강은 일당은 일반 가정집에 잠입해 도피하는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때 엄마 언니 왔어.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수진. 뒤따라 들어선 수미마저도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순간 할 말을 잃고 마는데 언니 어떡해? 집안에서는 낯선 4명의 남자들이 있었다. 수미는 그들이 뉴스에서 떠들어대던 탈주범이라는 사실을 금방 눈치챘다. 그런데 잘 왔어요. 탈주범 일당 앞에서도 태연한 수미. 먼저 말을 건넨 만큼 대담한 그녀였다. 이름이 조수미요. 우리 말만 잘 들으면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아침에 이 집에서 나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잘 참아요. 저 아저씨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뭔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어떻게 일주일 동안이나 안 잡히셨어요? 검문에 한 번도 안 걸리셨어요? 함께 탈옥했던 사람들이 잡혀 들어갈 때도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던 지강은 일당. 그들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검문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거야. 이놈이 여장을 했으니까. 이래봬도 이 형이 겁나 이쁘거든. 그랬다. 지강헌은 경찰들이 남자 4명이 일행을 주시할 것을 파악하고 가장 나이가 어린 강영일의 여장을 시켜 도주 행각을 벌인 것이다. 그런데 그때 수미를 음흉하게 쳐다보는 안광술. 그거 허튼 수작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미는 의외로 신사적인 지강헌의 태도에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집 밖에서 들려온 남자의 목소리. 지강헌 일당은 일순간 얼어붙는다. 아빠예요. 탈주한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지강헌 일당인데 나왔어. 수미의 아빠 조성호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됐다. 자신의 집안에서 총을 든 지강헌 일당이 아내와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나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얼른 앉아. 신고만 하지 않으면 어떤 해코지도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글쎄 얼른 앉으라고. 조성호는 겁을 먹기는커녕 지강헌 일당을 마치 손님이 온 것처럼 태연하게 대했다. 자, 한 잔씩 받아. 거기다 술까지 구원하는 조성호.
그가 지강은 일당에게 술을 권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지강은은 이런 상황이 당황스럽기만 했는데, 그러나 조승호 씨가 지강은 일당에게 술을 권한 데에는 깊은 뜻이 있었다. 도피 생활에 지친 지강은 일당의 마음을 술로 다독여 보려 했던 것이다. 근데 왜들 나왔냐? 지강은 일당, 그들이 탈옥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한 잔 더 주십시오. 지강은 그가 쉽게 말을 못하고 술만 들이키자 수미도 그의 속사정이 궁금해지는데, 그때 지강은이 처음 내뱉은 말은 이거였다. 억울합니다. 억울해서 뭐가 억울한데? 지강은 그가 억울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지강은 일당이 탈주한 이유는 바로 형량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그런데 왜 이들은 형량에 불만을 갖게 된 것일까? 잘못을 했으면 벌을 달게 받아야지. 저희도요. 잘못한 건 반성할 줄 압니다. 근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경환이 그 새끼는 70억 꿀꺽하고도 나랑 같은 7년 받았습니다. 7년! 그게 말이나 됩니까? 수미는 지강은의 억울함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는데,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6공화국이 시작되면서 지난 정권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의 횡령을 잡아냈다. 당시 전경환은 새마을 신문사 기금 73억 원의 횡령과 10억에 달하는 탈세 등으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전경환이 선고받은 형량은 7년에 불과했다. 560만 원 대 83억 원. 하지만 형량은 같은 7년. 거기에 지강은은 보호감호 10년이 더해져 17년을 교도소에서 지내야 했던 것이다. 이 지강원의 경우에는 원래 절도로 인한 징역 7년 이외에 보호감호 10년을 받았었기 때문에 총 17년의 형을 복역할 예정이었었는데, 문제는 처벌을 이중으로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화장실 좀. 수미가 화장실로 들어서던 바로 그때였다. 억지로 문을 열려는 행동에 엄청난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는 수미. 너 이 새끼 뭐 하는 거야? 와, 하면 안 되나? 나도 많이 참았대. 새끼가 진짜 이씨. 햄이 뭔데 그러는데? 뭐 총만 갖고 있으면 다가? 어? 나도 많이 참았다고. 남의 집 들어갈 때마다 언제 신고 당할지 몰라가 불안하고, 밖에는 경찰들이 우리 잡으러 돌아다닌다고 눈깔이 시뻘개가 돌아다니고. 와, 좀 풀고 살자. 어?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숨 막혀 뒤지겠다고. 그래도 이 새끼가 형! 참아. 이건 광수리 형이 잘못한 거야. 형 뭐해, 빨리 사과 안 하고. 어디가? 너 새끼 어디가? 야! 내가 가볼게. 야! 우리가 왜 안 잡힌 줄 알아? 그 사람들한테 해코지 안 했기 때문이야. 알아? 그리고 그들이 검거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밝혀지는데, 그랬다. 지강은 일당이 일주일 넘게 4곳의 가정집에서 은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폭력, 폭행 등의 행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수미의 집에서도 해만 끼치지 않으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지강헌의 아니란 생각이었을까? 모두가 잠든 그날 새벽,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다. 그것은 바로 조성호의 돌발 행동이었다.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조성호. 그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저기요! 우리 집에 탈주범 지강헌이만 있어요. 뭐라고요? 야! 너 뭐해? 빨리 연락 안 돌리고! 거기 지금 그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뛴 이유는 지강헌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서였다. 야! 빨리 신동! 빨리 출발해! 빨리 오실 거죠?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그러면 나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빨리 오세요. 안 돼요. 지금 가시면 위험합니다. 다급히 신고를 마친 조성호는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고 말았다. 이거 나요, 이거 나! 한편 내 아빠 어디 갔어? 그 시각 지강헌 일당은 조성호의 부재를 눈치채고 불안감에 떨기 시작한다. 본능적으로 조성호 씨가 경찰에 신고했음을 알아챈 지강헌 일당. 그리고 그들은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사상 초유의 인질극 생중계 방송이었다. 지강헌 일당이 포위된 것은 신고 후 30분 만이었다. 600명의 경찰들이 조성호의 집을 에워쌌다. 나는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어. 국민학교 못 나와, 밖에 못 나왔지만 나 그동안 생각했단 말이야. 사회 적응하기위해서 자기 인생을 보였단 말이야. 완벽하게 포위됐음을 느낀 지강헌 일당은 방송을 통해 자신의 울분을 토로한다. 얘기하세요. 시안에 대해서 너무 불만이 많어. 어디 재수가 판사 검사를 거느는 탈주가 있는 거야. 이는 사람을 죽이고도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집 밖에 경찰뿐 아니라 취재 열기까지 더해져 기자들도 가득했다. 빠져나갈 수 없다는 불안감이 지강헌 일당을 지배했다. 이 새끼들! 같은 데 치지 마! 들어오기만 하면 인질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 이제 어야 할 낀데. 뭐라고 말 좀 해봐라! 와, 지금까지 두목처럼 굴더만 막상 포위 당하니까 겁나는 갑지. 형! 뭐? 내 뭐 틀린 말 했나? 내는 절대로 경찰 손에 안 죽을 기다. 이래 개죽음 당할 바에 내 손으로 끊을 기다. 나도 광수리 형 따라갈래. 우리 남의 집 털 때도 교도소 올 때도 같이 왔잖아. 죽을 때도 같이 가. 나도 마찬가지야. 동생들의 절박한 심경을 듣던 지강헌 드디어 입을 여는데 니들만 보내지 않는다. 지강헌 일당은 자수 대신 죽음을 선택했다. 바로 그때 왜 그래야 하는데요? 돌아가면 되잖아요. 가서 20년이든 30년이든 살다가 돌아오면 되잖아. 근데 왜 죽으려고 하는데요? 자수할 것을 권하는 수미의 말에 흔들리는 지강헌. 과연 그의 선택은? 나 지강헌인데 요구사항이 있다. 승합차 대기시켜. 지강헌의 갑작스런 승합차 요구. 수미의 말대로 살기 위한 그래요. 선택이었을까? 그래 아저씨. 승합차 타고 여길 빠져나가세요. 저를 인질로 써도 좋아요. 인질까지 자청한 수미. 그러나 근데 빠져나가면 우리 계획대로 대만에 갈 수 있을까? 우리 다시 잡히면 햇빛이나 보러 나올 수 있을까?
경찰과의 대치 상황이 길어지자 지강은 일당과 인질들 사이의 유대감에도 변수가 생겼다. 그것은 바로 수미 엄마의 건강 문제였는데. 아저씨, 부탁이에요. 저희 엄마 심장병 있단 말이에요. 저희 엄마 내보내주시면 안 돼요? 수미가 지금까지 차분히 탈주범들을 대한 이유는 사실 엄마의 건강을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과연 지강헌은 수미의 부탁을 들어줄 것인가? 광수라. 아주머니랑 경욱이 내보내라. 형님, 지금 내보내면 우리는 왜 하는데? 그럼 저랑 제 동생이랑 여기 있을게요. 아저씨, 부탁이에요. 받아. 나한테도 딱 너만한 조카가 있어. 내가 그 놈을 얼마나 이뻐했는데. 수미는 지강헌도 자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느낀다. 엄마 모시고 잘 가. 자신들의 마지막을 예감하면서도 인질 2명을 내보냈던 건 어쩌면 자신들을 따뜻하게 대해줬던 수미 가족을 향한 지강헌 일당의 작은 배려가 아니었을까. 야, 영일아. 나가서 승합차 확인해봐. 아, 그리고 나갈 때 수진이 데려가. 경찰과 대치 상황 중 강영희를 내보내는 대범함을 보이는 지강헌. 그런데 이런 그의 행동엔 숨은 이유가 있었다. 승합차를 알아보러 나온 강영일. 그러나 승합차는 없었다. 강영일이 다시 돌아가려던 그때 지강헌이 강영일을 밖으로 내보낸 이유가 드러난다. 형, 승합차 없어. 들어갈게. 오지 마. 무슨 소리야, 형. 조용하고 내 말 잘 들어. 영일아, 난 네 형이야, 형인데 네 앞날은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넌 자수하고 네 인생 살아. 무슨 소리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도대체 왜 지강헌은 강영희를 향해 총을 쏜 것일까? 지강헌은 나이 어린 강영일이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수를 권했다. 그것은 강영희를 향한 지강헌의 진심이었다. 하지만 이 일은 뜻밖의 비극을 불러왔는데. 형 지금 뭐하는 기고? 우리 영일이 놔주자. 형 일하려고 영일이 내보낸 기가. 그럼 나는 내랑 저리는 니들도 지금이라도 나가고 싶으면. 싫다. 난 다시는 글로 안 가고 싶다 그랬다. 총알 몇 개 남았나? 2개밖에 없는데 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하는 기고? 너흰 살아. 비겁하게 씨. 나! 넌! 알아. 시켜라! 데리고 와. 시켜라. 지금 뭐 하는 거야? 햄 좀 잡고 있어라. 시키라! 힘들었던 지난 시간을 회상하며 최후를 맞이하려는 안광술과 하늘철. 그리고 그렇게 그 둘은 자수 대신 죽음을 선택하고 말았다. 제발.
마지막을 이해하면 안광술과 한의철의 자살, 이제 남은 건 지강한 뿐이었다. 미안하다, 수미야. 지강헌의 마지막 순간, 그의 곁에는 수미가 있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지강헌의 마지막 외침이 시작됐다. 우리 이러려고 나온 거 아니야? 우리도 살고 싶었어.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나왔단 말이야, 이 끼들아. 니들은 우리랑 다를 것 같지? 어? 니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 웃기지 마. 니들도 다 똑같아. 죄 있어도 돈 있으면 무죄. 죄 없어도 돈 없으면 유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게 이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 새끼들아. 하지마! 자영수부터! 나를 시집까지! 야! 아니야, 죽겠다! 양아! 나는 죽으면 안 돼! 피를 토하듯 자신의 모든 걸 쏟아낸 지강헌은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들으며 마지막을 준비한다. Such a holiday. Ooh,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It's something I think's worthwhile. If the puppet makes you smile, if not, then you're throwing stones. 아저씨 하지 마요. Throwing stones. Oh, it's a funny game. Don't believe that.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고개 숙여. 아저씨. 수미의 간곡한 부탁에도 결국 극단의 선택을 하는 지강헌. 돌아갈 곳이 없다는 절망감이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은 아닐까. When there's someone else's need, it's unkind, it's unkind. 안 돼, 아저씨! 아저씨! Yet millions of eyes can 지강헌의 몸의 깊은 상처와 네 군데 10월 16일 12시 15분 그렇게 지강헌 인질 사건은 종료됐다. 올려! 기자가 강원도 경찰에 연행돼 나왔습니다. 인질로 갇혀있던 4명 가운데 5명이 마지막으로 경찰에 구출됐습니다. 그러나 지강헌이 스스로 목숨을 끊던 그때 바깥 상황은 정반대였다. 모두가 지강헌의 돌발 행동을 걱정하며 급박하게 움직였고 사건의 전말을 알고자 분주했다. 공포로 가득 찼던 피해 이륙이 결국 끝났다. 하지만 아직도 1988년 지강헌 일당이 외쳤던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것은 당시와 다르지 않은 오늘날 사회의 부조리함 때문은 아닐까. If not, then you're throwing stones, throwing stones.